메르스 사태 이후 처음으로 10대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대전에서는 80대 남성이 숨졌는데요. 부산과 경기도, 부천 등에서도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면서 메르스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 모시고 메르스에 대한 궁금한 점 알아보겠습니다. 서울대우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현재 메르스 확진 환자가 오늘까지 해서 87명입니다. 예. 사실 주말을 좀 고비로 해서 환자 수가 좀 줄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계속 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시민들이나 시청자들의 궁금증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 한번 보실까요, 교수님? 자, 변종이 아니다. 그동안 사실은 그렇게 급속히 확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국내에 들어오면서 어떤 바이러스가 변이가 일으키는 것 아니라는 그런 게 있었는데 아닌 거로 판명이 됐죠. 근데 이렇게 확산한 이유가 뭡니까, 교수님? 우선 변종이 아니라고 판명이 됐다고 하는 거가 전문가적 시각으로서는 그게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아직은 그러니까 충분하지 않다. 정말 변종이 안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지금 결과로서는 단정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여전히 그 초기의 역학조사의 실패입니다. 그 역학조사에서 굉장히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요. 그 하나가 신속성입니다. 신속성. 그다음에 두 번째가 정확성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신속하게 그 환자가 접촉한 사람을 찾아내고 또 신속하게 본인이나 다음으로 간 병원에 알려주어서 접촉한 사람을 격리한다든지 그런 추가 조치가 대단히 중요한데 그런 추가 조치가 적절히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예컨대 평택의 병원에서 삼성 서울병원으로 온 이 환자가 14번 환자인데 14번 환자가 그런 조치를 받지 못함으로 해서 슈퍼 전염자가 된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삼성 서울병원에 많은 사람들이 접촉을 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또 3차 환자가 대거 나오게 되면서 사태가 상당히 악화된 감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은 일단은 아직까지 현재까지는 완전히 변이가 안 됐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확산된 이유는 어떤 방역 조치에 어떤 미흡한 점이 있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군요. 예, 제가 판단컨대는 당국은 변이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데이터를 얘기하는 그 데이터가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 말씀을 제가 덧붙이고 싶은 거예요. 추가로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된다. 그렇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한번 볼까요, 교수님? 메르스 환자 경유병원. 지난 주말 이제 정부가 24곳의 그 병원의 이름을 공개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지역 주변에 사는 분들 또 그동안에 종전에 병원을 이용하던 분들 이 병원 이용해야 되는 건가 좀 궁금하고 좀 찜찜한 것도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한 겁니까? 우선은 병원을 둘로 나눌 수가 있죠. 하나가 확진 환자가 있는 병원, 또 확진 환자가 있던 병원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확진이 되기 전이거나 의심 환자 상태일 때 거쳐간 병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거쳐간 병원일 경우에는 그 병원을 병원 사정에 따라서 소독을 하거나 폐쇄 조치를 하는 것은 그 병원 사정에 따라 다를 것이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재오픈을 해도 되는 거니까. 또 하나는 그 병원을 이제 방문하려고 하는 주위에 이제 그 지역 사회의 뭐 병원을 필요로 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을 제가 강력히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삼성 서울병원처럼 14번 환자인 경우에는 상태도 좋지 않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슈퍼 전염자, 즉 병원에 갔을 때 상당히 많은 바이러스와 바이러스의 활성이 굉장히 높았고 한 3일 정도 그 응급실에 있으면서 대량의 바이러스를 방출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 응급실이 전체가 다 공간이 트여 있었기 때문에 직접 밀접 접촉을 하지는 않았지만 공간 전체가 밀접 접촉과 유사한 그런 상황이 됐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확진 환자들이 거쳐갔거나 의심 환자들이 거쳐간 병원인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이 훨씬 낮고 또 적절히 소독을 하게 되면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그 병원을 이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으니까 네. 너무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좀 전에도 대전의 대청병 원장하고 통화를 좀 했었는데 지역 사회의 시선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힘들다 이런 네. 말씀을 하셨는데 예. 우리 설 교수님도 같은 말씀이신 거네요.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 세 번째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대형 병원 무더기 3차 감염 이후 사실 삼성 서울병원 하면 우리나라의 어떤 대표적인 정상급 병원, 의료진이라든가 의료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참 잘 갖춰져 있는 병원 중에 하나인데 네. 지금 어떻게 보면 2차 감염의 진원지가 돼버렸단 말이죠. 네.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우선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건당국이 14번 환자를 신속히 알려주고 또 그 환자가 접촉한 모든 사람들을 격리하거나 또는 14번 환자가 삼성 서울병원에 왔을 때 적절히 격리되고 조치되었어야 되는데 전혀 네. 그렇지를 못했다는 게 오늘의 화를 만든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방역의 기초는 역학조사고 역학조사는 신속하고 정확하고 정밀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 점을 놓친 게 상당히 아쉽고 또 하나 분명히 지금 국민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1번 환자가 슈퍼전염자고 14번과 16번이 이제 네. 슈퍼전염자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설명을 쉽게 드리기 위해서 두 사람만 얘기하려고 그래요. 1번 환자가 30여 명에 이르는 2차 감염자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중에 14번 환자가 예. 슈퍼전염자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14번 환자가 예. 다시 3차 감염자를 만들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 1번 환자가 14번 환자를 만든 것처럼 14번 환자가 또 새로운 14번 환자 같은 환자를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있죠. 많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환자들, 14번 환자가 아닌 다른 환자들은 아무튼 거기에서 끝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유의해야 되는 것은 슈퍼 전염자를 어떻게 적절히 관리하나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네. 다시 말씀드려서 1번 슈퍼 환자를 잘 관리하지 못함으로 해서 엄청난 사태가 촉발이 되었고 마찬가지로 14번 환자를 잘 관리하지 못함으로 해서 또 삼성 서울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가 많이 커졌다는 거죠. 앞으로 14번이 만들게 되는 환자들 중에 14번처럼 초기에 잡아야 몇 돼. 명을 전염시키고 하는 슈퍼 전염자 끼를 보이는 그런 환자가 나타나게 되면 14번 환자에서 실패한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아주 신속히 예. 적절히 조치를 하는 것이 지역사회로의 전염과 또 14번 환자가 대량으로 환자를 만든 것과 같은 상황을 안 만드는 그런 상황을 만들 네. 수 있기 때문에 이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현재까지 발생한 상황은 어떻다 할 수 없다 손치더라도 14번, 1번 같은 슈퍼 전염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분에 대한 오히려 집중적인 조사가 하고 관리가 필요하다. 그렇죠. 그런 말씀이시죠. 예, 정확한 말씀입니다. 또 하나 좀 지적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언론에서도 좀 얘기를 되는 부분이요. 우리나라의 어떤 간병 문화. 네. 이게 좀 뭐 병실 내에서 사실 이렇게 뭐 병문안 왔다가 또 뭐 간병하다가 이렇게 좀 옮기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번 경우에 좀 그런 부분들에 좀 경각심이라 할까?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굉장히 사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가족이나 친척이 이제 병원에 가 계시면 주로 방문을 하게 되고 위로를 드리고 그게 문화지 않습니까? 우리 네, 아주 네. 좋은 문화거든요.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이 전염병인 경우에는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염병인 경우에는 가족을 위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런 행위 자체가 지역사회에 위협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가족에게도 위협이 될 수 있고 지역사회에도 위협이 될 수 있으니까 전염병인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이런 걸 경험했으니까 이제는 그런 문화를 좀 바꿔서 좀 자제해 주시고 물론 다른 병들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수술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병들은 얼마든지 그렇게 해도 되죠. 또 네.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데 전염성 질병인 경우에는 이번 기회를 우리가 교훈 삼아서 그런 것들은 좀 자제하고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병원 내에서도 어떤 원칙을 좀 지켰으면 좋겠다 그런 네. 말씀이신 것 같고요. 자, 네 번째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 감기, 메르스 사실은 좀 뭐 비슷하다. 예. 근데 걱정이 사실 많아요. 어떻게 구별해야 됩니까, 교수님? 사실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은데 잠복기가
좀 다르고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2일에서 14일 정도 되고 보통 감기 같은 경우는 한 2, 3일 정도밖에 안 되고 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잠복기는 크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감염이 일어났을 때 그 감염된 시점이 언젠지를 환자 자신은 모르기 때문에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드러나는 증상으로 이제 이게 메르스일까 메르스가 아닐까를 구분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네. 초기의 증상은 둘 다 비슷하다고 하는 거는 뭐 이제 여러 전문가들이 말씀하셨고, 다만 메르스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물론 이것도 사람마다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숨이 좀 가빠지고, 두 번째는 근육통 같은 게 좀 동반되면서 빨리 찾아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설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메스꺼움, 뭐 토함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 기존의 감기 증상하고는 약간 다르다고 하는 거를 아실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은 이제 물론 뭐 열도 납니다.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메르스를 의심하는 게 충분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감기 증상, 전에 없던 감기 증상이 나타난다라고 생각하면 메르스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치를 취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자, 다음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메르스 판정 어떻게, 완치 기준은 사실 이제 정부가 지자체에도 그 판정 기준 너무 좀 판정이 늦다 보니까 확산을 시켰던 것 아니냐, 이런 비판 때문에 지자체에도 이제 판정 기준을 줬는데 어떤 경우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게 메르스 환자다 이렇게 확진을 하는 건가요? 이런 거는 아주 판별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이제 바이러스가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 이 기도 쪽에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이제 면봉 같은 걸 이용해서 구강 쪽에 이렇게 스트리킹이라 그러는데요. 집어넣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면봉을 뽑아서 그 면봉에서 바이러스의 RNA를 분리해요. 그런 다음에 PCR이라고 폴리머레이즈 체인 리액션이라고 하는 좀 전문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이용하면 쉽게 RNA라고 하는 바이러스를 검출을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이 시설만 갖추면 그 검체는 잠정적으로 바이러스가 들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 병원에서나 테스트하기보다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 데서 사실은 테스트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검체를 다루면서 다루는 사람이 그 바이러스에 노출될 수 있는 염려가 항상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이 시설이 우리나라에 충분할까? 저는 좀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검사를 해서 결과를 내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그게? 이게 정확한 시간은 잘 모르겠는데요. 키트마다 좀 다를 수는 있지만은 아마 한 5시간에서 10시간 정도는 아마 걸릴 것으로. 그렇게 신속하게 검진이 가능한 거군요. 신속하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이러스가 검출이 되면 일단은 감염이 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또 증상이 나타나나 안 나타나나 하는 이제 그런 것일 거고요. 퇴원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퇴원 기준도 이제 충분히 증상이 다 없어지고, 그리고 감염 환자, 확진 환자에 있어서 발병하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적절히 치료하고 해서 바이러스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를 방금 그런 방법으로 검사를 해요. 그래서 몸에서 바이러스가 완전히 없어지고 또 질병 상태도 완전히 회복되고 이렇게 하면 이제 퇴원 조치를 하게 되니까,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몸에 항체가 생겨서 같은 바이러스로는 거의 이제 평생에 재감염이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퇴원을 하게 되면 그분은 메르스와 관련해서는 이제 굉장히 깨끗한 분입니다. 지역 사회에 아직 감염이 안 되신 분들도 훨씬 깨끗하니까 지역 사회에서 전혀 염려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추가로 옮거나 그런 염려는 전혀 없다. 그렇죠. 그런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결국은 교수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직접적인 치료약은 없지만 우리 스스로 힘을 길러서 메르스 항원을 이렇게 없애야 된다. 그러려고 하면 어떤 우리 몸에 좀 그 면역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할까요? 우선 제가 좀 그 전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건강하신 분, 그러니까 이 메르스 바이러스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제가 없는데 그거 어떻게 치료가 되냐는 거죠,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바이러스나 각종 모든 세균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몸의 면역 체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바이러스를 대체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바이러스는 또 바이러스 자체가 생존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우리 몸을 침입하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 몸에 침입해서 자기 자식 바이러스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도 살기 위해서 우리를 숙주로 해서 자기 자손을 퍼뜨리려고 하는 게 그냥 단순한 목적이에요. 그런데 바이러스는 그렇게 하고 싶어 하고
우리는 침입한 바이러스를 퇴치를 하려고 막으려고 하고. 이제 그런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강하면 우리를 죽일 것이고 우리가 강하면 바이러스를 죽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침입했을 때 내가 건강하면 침입한 바이러스를 내 몸이 그냥 퇴치를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감염된 것조차도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면역이 좀 떨어져 있다거나 이런 분들은 바이러스가 아무래도 우리 몸에 침입해서 좀 이기려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조 수단이 필요한 거예요. 네. 염증이 생기면 항생제도 쓰고 해열제도 쓰고 숨이 아프면은 산소호흡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 몸만으로는 못 이기는 것을 그런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 바이러스를 이기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몸이 충분한 대응 능력을 갖게 되기만 하면 바이러스는 이길 수 있는 거고 지금 우리가 하는 그런 보조적 수단을 통해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 몸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면역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건가?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면역성을 증가시키는 건데요. 하나는 운동이 면역을 높이는 제일 좋은 지름길입니다. 네. 운동이라고 하는 게. 그런데 이제 지금 메르스 사태와 같은 데서 운동을 갑작스럽게 해서 우리 몸을 좋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조적 요법으로 뭐 알려져 있는 대로 홍삼을 드신다든지 네. 또는 비타민 C 같은 걸 드신다든지 또 햇빛을 통해서 비타민 D를 합성하는 것은 또 대단히 우리 몸에 면역을 증강시키는 중요한 네.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면역은 우리가 얼마나 피곤한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가 하는 것도 아주 민감하게 반응해요. 면역 체계가.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피곤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도 면역 체계에 아주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만 고려하시면 충분히 몸을 잘 면역 체계를 강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교수님 말씀 주신 거는 꼭 메르스뿐만 아니더라도 뭐 평소에 독감이라든가 감기라든가 여러 건강 질환에서 우리 스스로 건강을 지키는 좋은 방법인 것 같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설대호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